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어, 이 동영상 강의만으로 이게 전달이 잘 될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저를 좀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래요. 오늘은 내사와 투사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임상정 클라인이라는 책의 38페이지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 내사와 투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칼 아브라함의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칼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제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 멜라니 클라인을 독일로 데리고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1세대 추종자이고 독일인 정신 분석가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융에게서, 스위스의 융에게서 정신 분석 훈련을 받고 독일에서 이제 베를린 정신 분석 학회를 설립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조울증 정신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환자의 어떤 정신증을 분석하고자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시도도 되게 새로운 거죠. 이제 프로이드는 주로 이제 신경증 환자를 치료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 분석의 어떤 가용 범위를 더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칼 아브라함의 1924년 논문이 정신장애의 관점에서 본 리비도 발달에 대한 간략한 연구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논문이 이제 작성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온 사례 중에 이 논문이 이제 내사와 투사의 과정을 잘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것을 잘 포착하고 있는 사례가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학문기적 보유의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여러분하고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여러 번 우울증을 앓은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페이지. 그는 우울증 상태에서 막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 분석을 시작했다. 그 우울증은 심각한 것이었고 약간 이상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그 환자는 예전에 한 젊은 여자를 좋아해서 그녀와 약혼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에게서 격렬한 저항을 자극했다. 그 일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약혼하기로까지 한 여성과 헤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기간 동안에 그는 애인의 변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있던 약혼녀와 화해를 했다. 약혼녀가 참 대단하죠.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화해를 하면서 이제 우울증에서도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얼마 후에 그의 우울증은 잠시 동안 재발하였고, 나는 분석 과정에서 그것의 시작과 끝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재발 기간 동안에 약혼녀에 대한 그의 저항은 매우 분명하게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약혼녀에 대한 저항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또 다시 그 약혼녀와 화해를 했을 때는 기뻤지만, 그
그 약혼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더 다가서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는 그 약혼녀를 어, 그러니까 그 약혼녀를 상실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증상이 재발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재발은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증상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는 우울증 상태가 악화된 기간 동안에 항문 괄약근을 강박적으로 수축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게 참 흥미롭죠. 이 사람이 이제 애인을 심리적으로 상실하고 우울증이 악화된 이런 상태. 그때 이제 이 괄약근의 강박적인 수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아브라함은 연결시킨 거죠. 이 우울증, 대상의 상실로 인한 우울증과 이 강박적인 괄약근의 수축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강박적으로 수축시킨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내장의 내용물, 내장의 내용물이 여기서는 상징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똥이죠. 똥을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의 심리 안에서는 심리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떠나보낸 그런 약혼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칼 아브라함의 논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똥을 이제 관약근을 수축시켜서 그 똥을 보유하는 그 노력이 마치 자신 안에 그 이제 물리적으로 그 떠난 대상 그 약혼녀를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꿈을 꿨는데 이제 며칠 후에 그는 한 번 더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첫 번째 증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가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가에 대변을 먹는 강박적인 환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꿈이 아니라 환상이었네요. 이제 길가에 대변을 먹는 이런 강박적인 환상이 갖게 되었다라는 거야. 역시 이제 아까 괄약근의 수축과 대변을 먹는 이번에는 이제 먹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배설물을 이제 아까 보유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배설물을 자신 안에 두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거를 이제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제 내사를 하고 있다. 그 대상을 내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이제 자기가 떠나보낸 이렇게 심리적으로 떠나보낸 그 이제 여인에 대한 그 여인을 다시 이렇게 신체 안으로 그러니까 내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욕망의 한편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환상은 그가 대변의 형태로 자신의 신체로부터 축출했던 사랑 대상을 다시 신체 안으로 들이려는 욕망의 표현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의식이 대상의 상실을 학문기적인 과정으로 그리고 내사를 구강기적인 과정으로 여긴다는 이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의 상실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보유하려는 어떤 학문기적인 그러니까 학문의 과략근의 수축 이런 것들, 또 대상을 대변을 먹는 그런 환상을 통한 내사, 그러니까 이제 먹는 어떤 행위, 이제 구강기적인 과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개념화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논문에서는 정신증 환자, 이 사람은 글쎄 이 사람이 정신증 환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심각한 병리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마음이 이제 외부 대상을 자신의 신체 내부의 환상과 연결하는 그런 원시적인 방식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환상 안에서 이 대상을 신체 안으로 가져오는 것, 대상을 보유하려는 거죠. 또 신체 밖으로 축출해내는 것, 이거는 이제 파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내사, 이 내사와 투사의 과정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대상에 대한 어떤 내사 혹은 어떤 투사의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된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체적인 측면으로 직접적으로 경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으로 들이고 생각으로 내보내고 이러는 것 이상의 어떤 직접적인 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의 상실이라는 거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변을 배출하는 거, 변을 배출하는 것만큼 그런 만큼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상담사 선생님에게 들었던 그 거식증 청소년 어식증 환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굉장히 그 키로수에 민감해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40kg가 되는 것을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30 몇 킬로에서 이제 4자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그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음식에 대한 극단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을 보면 이제 어떤 이제 음식의 거부 그렇죠. 우리가 거식증을 생각할 때 음식의 거부라고 생각하는데 대상 관계적으로 들이면 이제 이것이 어떤 이제 대상의 거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이 내담자의 백그라운드를 조금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이제 아버지가 의사라고 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어떤 계통의 의사예요. 근데 제가 그 계통은 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어쨌든 굉장히 어떤 청결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감염에 대한 그런 어떤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는 상담에 올 때도 이렇게 그 균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뭐 특수한 장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갑을 끼고 이제 가족이 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버지, 엄마 또 내담자까지 그때 다 장갑을 끼고 그 이제 무균 장갑이겠죠. 그런 걸 끼고 나타난다고 해요. 그 이제 그런 것 하나만 봐도 이 아버지의 어떤 통제, 아버지의 불안 자체가 굉장히 높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특히 이제 이 딸아이에 대한 어떤 엄청난 통제를 하고 있음을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담자의 이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그렇죠. 이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저희 어떤 면에서는 나쁜 대상, 그 이제 나쁜 대상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이 아버지 역시 어떤 그 대상 관계가 나쁜 대상으로 가득 찬 그런 아버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흥미로운 게 현실적으로 아버지는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균이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의 내면의 어떤 나쁜 대상 집단, 나쁜 대상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 청소년 여성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도 아버지가 이제 그런 나쁜 대상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내담자에게도 그런 대상으로 다가왔겠죠.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어머니 역시 굉장히 통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거식증,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이것 자체가 그런 나쁜 대상을 안으로 들이는 어떤 이제 나쁜 대상을 내사하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역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마치 그 균과의 전투, 아버지의 균과의 전투가 그게 이제 곧 그냥 단순한 어떤 균과의 전투가 아니라 그의 어떤 내면적인 내적인 세계에서의 나쁜 대상이 균으로서 이렇게 이제 균과 이렇게 동일하게 여겨지면서 아버지의 그런 이제 아버지의 균에 대한 어떤 공포를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사의 과정이 단순한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인 경험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그 여러분 이 소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강의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라는 이제 한강이라는 소설가의 소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좀 파격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이 이제 이 사람은 고기를 잘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꾸기 시작했죠.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막 어디를 가니까 막 고기 덩어리들이 막 도살장 같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막 고기 덩어리들이 이렇게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막 널려 있고 이제 막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죠. 그런 꿈을 꾸고 또 이 사람이 어떤 회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 어렸을 때 키우던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이제 이 사람을 좀 물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그 개를 막 때리고 막 이제 질질 막 자전거에 해서 끌고 다녔는지 어디 그래서 개를 하여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개가 사망하고 개가 죽고 그 개를 또 끓여서 먹는 그 가족이 그리고 이제 얘한테 이 주인공한테 그걸 먹으라고 했던 이제 그 주인공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뭔가 혐오스럽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련의 꿈을 꾸면서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증상이 생겼어요. 고기를 이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고기류를 집에서 싹 다 몰아내는데 이제 과연 이 고기라는 것들이 꿈에서 상징하는 그 도살장과 그 개의 죽음과 이 고기를 먹는 이 행위가 이제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심리 안에서는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격성 또 파괴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타자에 대한 공격성 타자를 파괴하는 이런 어떤 것과의 연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고기를 전혀 못 먹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여러 가지 그 가정과 거기도 문제가 많이 뭐 물론 이제 문제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요. 그런 어떤 이제 소설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역시 이 채식주의자에서 있어서의 그 사람의 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환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고기에 대한 그런 꿈들이 이제 그런 환상과 연결되면서 이 사람 역시 그 고기를 먹는다라는 행위가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내사하는 건데 그 내사에 대한 어떤 저항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 그 내사하기를 거부한 그래서 온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끊어내는 그런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와 이제 칼 아브라함의 차이라고 한다면, 칼 아브라함은 이제 신체 안에서 밖으로 또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이제 투사와 내사의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대상이 옮겨 다니는 복잡한 움직임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상에 따라서 그 대상이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대상이 축출되고 대상이 보유되고 이런 심리학 세계 안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경험되는 명백한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도 프로이드와 좀 다르고 또 이 환상들이 구강적이고 학문적인 본능과 갖는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이나 상실이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내담자의 신체 활동에 대한 환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새롭죠. 굉장히 이제 정신분석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담자의 어떤 신체적인 경험이나 내담자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 신체적인 경험이나 또 다른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그의 심리와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그 심리가 신체로서 표현되는 그런 측면 또 그 심리 그런 어떤 심리가 신체로 표현되는 특히 이제 그 대상의 보유와 대상의 축출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깊게 내담자의 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멜라니 클라인의 어떤 이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환상이라는 측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조금 더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클라인 학파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칼 아브라함의 얘기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리타, 에르나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이제 무의식적인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판타시라고 하면 F자를 쓰는데 이제 그 클라인 학파에서는 F를 PH로 바꿔서 판타시라고 같은 이제 발음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의미로 이거는 요 부분은 꼭 무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꼭 무의식적인 건 아니고 의식적일 수도 있는데 이 판타시라는 거는 무의식적인 철저하게 무의식적인 환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클라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동의 사고의 특징 자체가 이제 무의식적인 사고이고 그 무의식적인 환상이 어떤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를 지칭하기보다는 무의식적인 환상이 무의식적인 사고라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무의식적인 환상이 이제 이런 부분이 클라인 학파에 대한 좀 비판의 어떤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무의식적인 환상이 언제부터 존재하느냐 그것이 이제 출생 시부터 존재한다라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아동의 사고 과정의 어느 한통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뭐 에르나와 같은 리타와 같은 문제가 있는 아동이 이런 무의식적인 환상을 판타지를 갖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정신행위로서 누구에게나 특히 아동에게 있어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그, 그 무의식적인 환상 가운데는 이 어머니의 몸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그런 성적인 교류의 장면, 그것과 관련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환상, 또 공격적인 애정적인 환상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인 이제 환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좀 다시 발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환상 속에서 이 어머니의 신체는 굉장히 이제 풍요로운 어떤 것으로 느껴지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풍요로운 것 중에 이제 어머니는 젖, 또 음식, 대변,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아기를 품을 수 있는, 또 아버지의 페니스를 품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어머니의 신체는 되게 이제 아이의 환상 속에서 뭔가 굉장히 부유한 뭔가 부유하고 풍요로움에 차 있는 이런 것으로 인식된다라는 거죠. 또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체를 탐험하고 싶은 충동, 또 성적 충동, 그거를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난 어떤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제 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컸는데 어렸을 때 한번 이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이 아들이 그린 그림이 청소기 이제 진공 청소기 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진공 청소기. 그리고 그 진공 청소기로 이렇게 그 엄마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그림의 요지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진공 청소기로 엄마를 빨아들이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자기 진공 청소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고 그 엄마를 빨아들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풍요로운 그 부유한 엄마의 부유함, 또 엄마라는 대상을 내사하려고 하는 굉장히 이제 어떤 원초적인 이제 어떻게 원초적인 환상이죠. 엄마를 뭔가 이렇게 닮아간다거나 좀 더 성숙된 어떤 동일시가 아니라 이런 엄마를 내 속에 그냥 확 내사해서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그 강렬함이 단순히 그냥 엄마 그 강렬함이 그 진공청소기에 그러니까 그 강렬함이 그 진공청소기의 강렬함 우리 그 진공청소기가 이렇게 빨아들일 때 이렇게 소리 내면서 요즘 건 소리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내면서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강렬하고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우리 아들도 어린 시절에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네,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이라는 게, 이제 육체적인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제 심리적인 현실, 이제 이 환상이, 어, 이제 어떤 이제, 어, 힘이 있다라는 거죠. 어, 이 환상이 단순히, 그냥 스쳐가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환상이 이제 심리 내에서는 심리적인 어떤 현실로 느껴지면서, 그거가, 이 당사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이제 유아 발달의 아주 초기의 수준에서는 이 신체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요소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신체화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른들도 신체화가 많죠. 어른들도 음, 예를 들어서 화병과 같은 경우도 많은 신체화를 동반하죠.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여러분 아이들을 잘 관찰할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신체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은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학교 가기 싫다든지 이런 이제 것들을 보이죠. 아니면 뭐가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변비가 있다든지 음,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냥 이제 우리 꾀병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상담하시는 분이니까 꾀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이드의 당시에 히스테리 환자가 프로이드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꾀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보일 때 꾀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불편감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대상 관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의 이런 배가 아파요, 신체가 아파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나쁜 대상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을 받는 그런 의미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이런 표현들 좀 쓰지 않나요? 비유적으로 뭐가 이제 좀 먹는 것 같다든지, 내 마음이 좀 먹는 것 같다든지, 배가 뭐가 갉아먹는 것 같이, 갉아먹는 것 같이 아프다든지 이런 표현 가끔 이렇게 쓰이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로 물론 신체적인 어떤 진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언어들이 단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언어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신체적인 언어임과 동시에 정말 이런 나쁜 대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갉아먹힘을 당하는 그런 어떤 그 안에는 이제 무의식적인 환상도
연루되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도 이제 환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판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이제 클라인의 이제 환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그죠. 프로이드도 환상 얘기한 게 이제 그가 이제 성적인 외상,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실제적인 어떤 사건과 그로 인한 이제 사건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억, 이제 그 기억이 이제 억압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억압되면서 이제 히스테리 증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게 이제 성적 외상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유아성형론은 사건이 없었어요. 사건이 없었는데도 유아의 성적인 어떤 환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이제 억압되고 이런 것이 이제 같이 히스테리 증상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프로이드도 환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죠. 또 이제 프로이드는 환상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망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드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드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이제 소망 충족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소망이 충족되는 건 아니지만 심상에서 충족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심상에서 충족되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한 어떤 심리적인 현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만족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본 거죠. 또 이제 무의식적인 환상도 있지만 프로이드는 이제 의식적인 환상, 백일몽도 있다. 그러니까 눈 뜨고 이렇게 먼산 쳐다보면서 뭐 여러 가지 그냥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는 꿈을 만들어내는 것과 환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았죠. 하지만 이제 클라인에게 있어서는 이 환상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이 아닌 전적으로 무의식적인 그 과정이고, 이제 꿈이 무의식적인 환상은 이제 일차적인 무의식적인 내용,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무의식이 변형돼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견해가 프로이드의 견해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꿈과 무의식적인 환상은 같지 않다. 꿈과 같지 않고 오히려 꿈에 이제 그 소재가 되는 그 일차적인 무의식적인 내용이 무의식적인 환상을 의미한다라고 클라인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환상이라는 게 이제 소망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는 그러니까 소망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자아가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현실 원리가 확립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후기의 일이죠. 이드만이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석에서 생각하는 건 조금 더 복잡한 일인데 이드가 제일 먼저 존재하죠. 이드만이 존재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드에서 이제 자아는 이제 나중에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이제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적인 환상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현실 원리가 확립된 이후에 이제 프로이드는 그 환상, 소망 충족 활동, 좌절된 소망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보았다면 이제
클라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애 초기부터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적인 환상을 이미 유아는 가지고 가진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논의는 또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제 무의식적인 환상과 무의식적인 소망을 이제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죠. 그러니까 이제 클라인의 그거와는 좀 다르죠. 이제 클라인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르죠. 근데 이제 프로이드의 문헌에서 이제 늑대 인간의 그 사례 연구를 보면, 이제 늑대 인간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리포트는 그런 이제 환상이 있는데, 이제 1살 반 정도 때, 그때 이제 아버지의 남근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 자궁 속에 있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프로이드가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 이 사람이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프로이드가 이제 해석하고 가정한 그런 것들이 이제 실려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어떤 환상에 있어서는 의식적인 측면과 무의식적인 측면이 섞여 있지만 그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클라인의 어떤 판타시 무의식적인 클라인의 어떤 무의식적인 환상에 닮아 있는 거죠. 이제 프로이트도 이런 측면에서 어떤 클라인 이전에 이미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런 것의 어떤 모태라 그럴까 클라인의 어떤 무의식적인 환상에 대한 모태가 프로이드에게도 이제 그렇게 막 가시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같이 읽어볼까요? 무의식적인 환상은 내부에 있는 대상들로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의 활동에 대한 믿음이다. 구체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 이제 정말 공감되죠. 너무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죠. 육체적인 감각은 동시에 그러한 육체적 경험을 야기하는 대상과의 관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런 것도 그런 육체적인 경험을 야기하는 대상, 이제 그 밖의 대상으로부터 어떤 공격이라든지 유아가 관계라고 유아가 해석하는 정신적 경험을 발생시킨다. 그래야 그 대상이 호의가 있는지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유아는 그 대상을 사랑하거나 미워한다. 그래야 불쾌한 쾌락은 주체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진 나쁜 대상과의 관계로 정신적으로 표상된다. 역으로 이제 아기가 배가 부르면은 그죠? 기분도 좋고 배가 부를 때 유아는 우리가 엄마 또는 엄마의 젖이라고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경험을 한다. 이제 유아는 그것을 자신의 뱃속에서 유쾌한 감각을 발생시키는 호의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쾌와 불쾌 경험이 이게 단순히 신체적인 감각으로만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연관된 어떤 무의식적인 환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쾌는 좋은 대상이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는 좋은 대상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그런 환상과 연관되었을 수도 있고, 또 불쾌는 나쁜 반대로 나쁜 대상에게 공격당하고 파괴당하고 무언가를 도적질당하는 그런 어떤 경험으로 이제 그런 것으로 경험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네, 그럼 사례를 조금 살펴볼까요? 이제 이 어린 소녀와 구두라는 사례인데, 이제 망가진 구두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그런 증상을 가진 아주 어린 소녀죠. 1년 8개월 된, 언어 발달이 느렸다고 해요. 이 소녀가 이제 밑창이 너덜너덜거리는 엄마의 구두를 볼 때 아주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면서 소리를 지르곤 했었나 봐요. 자지러질 정도로 막 소리를 지금 마치 괴물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얼마 동안에는 이제 엄마의 다른 구두는 괜찮은데 이 망가진 구두를 보면 이렇게 이제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몇 개월 동안 이 소녀를 이제 두렵게 했던, 자기 딸을 두렵게 했던 구두를 신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좀 아이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8개월이니까 16개월이죠. 1년 8개월에서 2년 24개월 더하기 11개월이니까 한 35개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2배가 된 세월이 2배로 흐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딸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놀란 목소리로 물어온 거예요. 엄마 망가진 구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다시 이제 얘가 소리 지르고 발작을 할까봐 허둥대면서 이제 그것들을 멀리 보냈다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그때 아이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때는 이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데,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던 때라서 이 아이는 그것들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1년 8개월, 그러니까 20개월 정도죠. 1년 8개월이니까 20개월. 20개월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이제 원시적인 이제 그 망가진 구두의 밑창이 곧 그 공격적인 파괴적인 그런 입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원시적인 구강적 환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한 입이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자지러지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을 하는 시점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정서적인 공포를 언어적인 사고로 대체하면서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 아이가 이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구두를 보면서 벌벌 떨고 이럴 때 이제 그거를 엄마나 또 상담자가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 의미를, 왜 구두를 보고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라는 것들의 의미를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대상관계를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 망가진 구두의 밑창, 이것이 이 아이에게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이, 이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구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두가 마치 이 아이에게는 어떤 것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특히 이제 구두가 이제 나쁜 대상이겠죠. 나쁜 대상으로 경험돼서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선생님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